사법부의 역할, 위헌심사.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공부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사법부의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해밀턴은 물론 삼권 분립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서 해밀턴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다른 문제의식을 품고 논의를 전개합니다. 먼저 해밀턴은 사법부가 다른 두 부처에 비해 가장 힘이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의 정치적 권리를 괴롭히거나 손상시킬 능력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명예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칼, 즉 수단을 갖고 있다. 입법부는 경비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규제하는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만든다. 반면에 사법부는 칼도 돈도 갖고 있지 않으며 사회의 힘이나 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세 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하다. 법원의 판결은 힘이 센데 무슨 말인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의 집행은 행정부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언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분쟁이 나서 재판으로 넘어올 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을 봐도 사법부 예산은 행정부의 한 부처, 예컨대 기획재정부보다 적습니다. 해밀턴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합하면 사법부가 더 취약해진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이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실상 한 몸이 되고 이때 사법부는 이 강력한 합체 권력 앞에 위축됩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사법부에 두 가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법원의 완전한 독립, 둘째는 입법적인 행위를 무위로 하는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는 법관의 독립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모든 복잡한 나쁜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봤습니다. 법관도 사람이므로 정치권의 주장,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정치적 소수자, 사회문화적 소수자는 불리합니다.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해밀턴은 말합니다. 사회의 나쁜 풍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방패로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법관의 독립은 헌법의 위반이라는 관점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종 부당하고 편파적인 법률에 의해 특정 계급의 시민들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다시 그런 법률의 가혹함을 완화하고 제한하는 사법권의 확고함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한 모든 행위가 그 위탁받은 임무에 어긋날 경우는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명백한 원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입법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정은 시민과 입법부 사이의 중재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며, 다른 것보다도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은 허위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도는 시민의 대표의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법 체계에서 말하는 위헌심사 또는 사법통제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해밀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입법부가 만들고 사법부는 입법부보다 우위의 존재가 아니지만, 입법부가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만들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해밀턴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서 위헌심사를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합친 기관입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인종차별을 합법화하는 법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 등을 위헌으로 보고 무효화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쟁투는 최종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은 8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둥의 모양이 그리스 로마 느낌이 나도록 건물을 지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리스 로마 공화정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심사라는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어 연방 대법원에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민주화로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우현심사가 활성화됩니다. 그 이전에는 헌법의회라는 것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예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분쟁의 최종 규결 지점은 헌법재판소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시민들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를 잘 몰랐고 대법원에서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뿌리가 해밀턴이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도 존재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주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오투프리트 회페 교수의 지적처럼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사회국가라는 사유를 결여했다는 점, 여성과 유색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좋은 삶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은 헌법에 따라 작동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헌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저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법구전이 현재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포착하시면 좋겠습니다.